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오늘은 과외 편입니다. 그래서 듣는 과외 56번에서 100번까지입니다. 우리 옆에는요, 이번 시험 보는 학생분이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같이 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확인을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56번.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지역의 인구 구조 유형은 1번 종형, 2 별형, 3 호로형, 4 항아리형, 5 피라미드형. 여기서 첫 번째로 보시면 종형부터 보시자면 종형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밑에 영유아나 노인의 인구, 돈 버는 인구가 다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정지형, 정체형이라고도 합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종형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산소사이면서도 아주 이상적인 모양을 보여서 이상형이라고도 합니다. 2번 별형입니다. 별형은 이렇게 뾰족한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돈 버는 사람들이 확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기와 노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만 확 들어와서 우리가 어디에 돈 벌러 들어와? 도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유입형, 별형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호르형은요, 반대로 돈 벌러 다 나갔네? 그래서 노인과 아동만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나갔다. 그럼 뭐다? 농촌형이다. 호르형 혹은 표주박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항아리형입니다. 항아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돈 버는 인구는 정말 많아요. 근데 애기는 어때? 많이 감소되어 있고 노인은 어때? 애들보다는 많이 있는 모양을 띱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아리형은요. 항아리 그림 그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감퇴형이다. 그 이유가 뭐야?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산소사이면서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가 이 모습을 띠죠. 피라미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영유아는요. 굉장히 많아요. 애를 엄청 많이 낳아. 근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망을 많이 하게 돼서요. 한 50세 되면 거의 다 사망을 할 수 있는 노인 인구는 많이 감소된 유형입니다. 여기는요. 발전형, 그러니까 후진국인 거죠. 다산다사, 영유아 사망률이 유난히 높다. 그래서 예방간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7번 모자보건 사업의 지표 중 영아 사망률의 분모로 옳은 것은 1. 특정 연도 총 사망자 수 2. 특정 연도 중앙인구 3.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4. 특정 연도 생후 28일 미만 사망자 수 5. 특정 연도 생후 1년 미만 사망자 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영아 사망률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가 시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아 사망률은요. 아이 1세 미만, 12개월 미만 아이들이 사망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예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아기가 많이 사망한다는 건 그 나라의 위생이나 문화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위생 상태나 문화 수준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시험 이렇게 나오면 영아 사망률 찾으셔야 됩니다. 분모는요. 항상 이렇게 넓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 제끼는 게 바로 분자 이렇게 보시는데요. 영아 사망률, 애가 12개월 미만 아이가 사망하려면 분모에 뭐가 깔려야 돼? 출생이 깔려야겠죠. 그래서 12개월 우리가 전체 사망자 수에서 12개월 미만 아이가 사망한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요. 분모는 그래서 그 해에 총 출생아 수가 분모가 되겠습니다. 류리니까 곱하기 얼마? 1000. B는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잘했어요. 58번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1. 수두 2. 풍진 3. 폴리오 4. 일본내염 5. A형 간염. 2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물어볼게요. 수두는 네. 언제 맞아요? 수두는 12개월 됐을 때 맞아요. 맞습니다. 풍진은요? 풍진은 MMR이죠? 12개월. 네, 맞아요. 풍진은 홍역, 볼거리, 풍진이니까 MMR. 그래서 12에서 15개월의 기본 접종이고요. 폴리오는 소아마비 언제 맞죠? 2, 4, 6.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폴리오, 소아마비가 되는 거죠. 일본내염은 12에서 24개월. A형 간염은 우리가 내가 필요해 하면 그때 맞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만약에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접종해야 되는 예방접종으로 옳게 묶인 것은 이라고 나왔다면 B형 간염이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폴리오 소아마비도 같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십니다. 답이 그래서 폴리오가 되고요. 우선 A형 간염 한번 짚고 가자면 A형 간염은요.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경구로 감염이 된다. 입으로 감염되는 거는 소화기의 감염이니까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네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굳이 맞겠다 하면 1차는 돌잔치 한 12개월에 맞으실 수 있고요. 2차는 그로부터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가능하십니다. 자, 59번입니다. 산전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임신 중독증 검사 방법은 1. 객담 검사, 2. 대변 검사, 3. 소변 검사, 4. 심전도, 5. 흉부 엑스선 검사. 산전 관리에서 임신 중독증 검사 방법 3가지 뭐가 있죠? 소변 검사, 체중, 혈압입니다. 맞습니다. 소변 검사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백뇨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면 체중은요? 체중은 부종을 보기 위함. 그렇죠. 그러면 고혈압, 혈압 측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3가지 증상, 그래서 고혈압, 부종, 단백뇨. 그래서 고혈압을 보기 위해서 혈압을 재고 단백뇨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하고 하나 더 체중, 부종을 보기 위한 거죠. 체중을 쟀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부어있네? 그러면 혈압 측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산전 관리 제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 소변 검사.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의 유형은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나는 것.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온 시어머니를 끝진히 대접하는 것.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자, 이건 어디에 속하냐? 1번 억제, 2 전치, 3 퇴행, 4 합리화, 5 반동 형성.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건요. 내가 우선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부터 내 정신을 위한 어떤 다른 피난처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하잖아? 그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요, 나는요, 이 사람이 싫어. 근데,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사람 되게 안으로 마음이 힘들겠죠. 이런 것들이야. 나 싫은데 잘해야 되네. 자, 이건 뭐야? 누가 봐도 반동 형성. 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중 1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자살 시도자 응급 개입, 2.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 3. 중증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훈련, 4.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5.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자, 여기서요. 질문. 1차 예방은 어떤 게 있나요? 치료? 땡. 검진. 예방. 예방? 검진도 땡? 자, 봐봐요. 여러분들 똑같이 헷갈릴 수 있어요. 1차 예방은 예방이 들어간다. 그래서 산전관리, 예방 백신을 맞는 거, 미리 내가 체중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1차 예방이에요. 그러면 2차는요, 조기 발견을 하고, 조기 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치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내가 6개월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게 그럼 몇 차일까요? 2차. 그렇죠. 네.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치료를 빨리 하려고 조기 발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치료를 위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2차인 치료에 해당이 된다. 나 다 치료를 하고 이제 퇴원을 했어. 앞으로 내 일상생활을 어떡하지? 이건 뭐예요? 3차 재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활의 원래 정의는요, 내 자녀 기능의 최대화를 재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프고 났어. 그러면 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겠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 재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자살 시도자를 응급 개입했다. 응급으로 개입은 지금 이 사람 내가 살려야 되는 거잖아. 치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2차. 자, 그러면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 검사예요. 그럼 어디에 속해? 1차. 조기 발견인데? 조기 발견. 조기 2차입니다. 발견인데? 그렇죠. 2차예요. 네. 그러면 중증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 훈련은요? 3차. 그렇지, 재활입니다. 3차.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3차. 그렇지, 재활입니다. 잘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62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정의.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목적. 구성원 간 상호지원 활동과 환자 권리에 대한 주장. 예를 들면 단주 모임, 단 도박 모임, 단 약 모임 이런 것들입니다. 1번. 사례관리. 2. 자조직단. 3. 직업재활. 4. 거주지 재활. 5. 중간시설. 어떤 게 여기 들어갈까요? 자조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환자들이요, 내가 어쨌든 이걸 치료를 다 하고 퇴원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나 글쎄, 이렇게 지금 끊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넌 어떻게 하고 있니?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조집단, 내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서로 집단을 이룬다. 자, 우선 사례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사례관리는요,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는지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나중에 그 사례관리로 다른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은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어떤 직업교육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을 직업재활이라고 하고요. 거주지 재활은요, 집 근처에서 재활을 도와주는 거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중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시설. 자, 내가 지금 병원이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근데요, 입원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는 곳을 중간시설이라고 한다. 나중에 요거 시험대 잘 나오거든요. 낫병원이 좀 시험대 잘 나오니까 같이 묶어드릴게요. 낫병원은요, 어떤 병원이냐면, 병원이면 보통 입원을 하니까 내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치료하고 거기서 잠도 자는 거. 이건 입원이에요. 그죠? 시설, 병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어디를 가?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낫병원.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다시 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 집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제 앞으로 재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그에 대한 훈련을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재활도 같이 하기 위한 중간 시설을 우리가 낫병원이라고 한다. 요거 시험지 잘 나옵니다. 63번. 다음 대상자를 하루에 모두 방문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 1번 신생아, 2. 성병 환자, 3. 학령 전 아동, 4. 결핵 환자, 5. 임신 8개월의 인부. 자, 요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험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가야 되는 건 누구일까요? 신생아입니다. 맞습니다. 신생아를 왜 먼저 가야 되겠다. 왜 먼저 가지? 가장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우리가 그걸 고급지게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감수성이 높은 사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감염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누구 먼저 가야 되나? 맨 처음은 신생아. 그 다음에 누구 갈까요? 임산부. 네. 그 다음에 아동. 그 다음에는 성병 환자, 마지막에 결핵 환자. 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6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방문간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의 시설장이 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2년의 간호부주 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고혈압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와, 이거 너무 어렵죠? 이게 학생분들이요, 방문간호, 재택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와, 어려워 막 이러세요. 근데요, 정말 쉬운 게 있어요. 방문간호, 그럼 내가 간다. 그렇지, 내가 갈게. 네. 근데 가서 뭐 할머니 내가 뭐 일상생활을 도와드릴게요 이랬다면 방문 요양이 되겠지만 거기에 간호행위가 추가되면 방문 간호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럼 한번 볼게요.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의 재가급여 서비스 맞죠? 내가 간 거니까.
근데 거기에 간호행위가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간호조무사는요, 여러분, 방문간호 기관 시설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방문간호 지시서도 발급할 수가 없고요. 2년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에 있는 간호사는요, 방문간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고혈압으로 신체활동이 어린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와,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요. 이 고혈압이요, 노인성 질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1차성 고혈압인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받은 유전적인 것 때문에 고혈압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아기를, 이 어린이를 우리가 장기요양 대상자라고 안 해요.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이 사람 일상생활이 어려워. 그러면 가능하다. 65세 이하일지라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혈압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이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65세이지만 또 고혈압만 있다. 그래도 땡. 왜? 65세는 그래 뭐 나이는 됐어. 하지만 노인성 질환은 현재 아니기 때문이다. 네. 자,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65번입니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A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B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자, 요거는 그냥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료법상요, 간호조무사는요, 자격을 누구한테 받죠? 장관.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것도 의료법계에서 잘 나오는데요. 옛날에 시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누구한테 받아? 보건복지부에게 받았어. 근데 몇 년마다? 3년마다 취업상황, 나 취업했어요? 안 했어요?는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요, 1년에 몇 시간 이상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할까요? 8시간입니다. 몇 시간? 8시간. 여러분 꼭 8시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년에 8시간. 자, 66번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이 설명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한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재활시설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자, 이런 문제도요. 여러분이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 나라에서 운영한대. 요거 밑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대. 직접적으로 치료가 아니라 지원을 한대.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1.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건 병원이에요. 그럼 뭐야? 치료 2차이죠. 2차. 땡. 요양시설은요. 병원에서 의뢰를 받았어. 이제 치료는 할 게 없고 앞으로 꾸준히 관리, 재활만 하면 돼. 의뢰를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는 입소를 한 상태에서 요양과 함께 사회복귀훈련을 받기 때문에 땡. 자, 정신재활시설, 사회복귀시설이죠. 땡. 자, 여기서요. 정답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환자에게 증진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은요. 진료 협력도 하고 연구나 의료인 교육 등을 하는 곳입니다. 67번. 결핵예방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1. 결핵 환자 2. 결핵 의사 환자 3. 전염성 결핵 환자 4. 잠복 결핵 감염자 5.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결핵의 확진 검사는 객담. 자, 다시
결핵의 확진 검사는 객단 검사입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또 혈액 검사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시험 범위 내에서는요, 혈액 검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객단 검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간호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객단 검사를 하기 전까지 처음에 어쩌지 결핵 환자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PPD, 투베클린 반응 검사를 했어요. 양성. 그러면 뭘 해요?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양성. 저 결핵 환자인가요? 아니에요. 네. 결핵 환자일까? 여기까지죠. 그쵸? 네. 그래서 일까예요. 나 아직 결핵 환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통을 주면서 이른 아침 첫 객담으로 뱉어가지고 받아오세요 이랬어요. 자, 이게 뭐죠? 객담 검사. 그랬더니 여기서 결핵균이 나왔어요. 이건 뭐야? 결핵 환자. 네. 그렇죠. 그래서 확진을 이제 받은 겁니다.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결핵 의사 환자는 아직 객담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까지를 의사 환자, 네. 확실히 너 결핵균이지 하고 나온 건 뭐야? 결핵 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든 감염병은 똑같아요. 의사 환자라고 하는 건 아직 너 맞니 아니니 정확하지 않지만 환자라고 우리가 칭하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68번. 구강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산부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가? 자, 임산부고요. 임산부의 구강보건교육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는가? 당연히 매년입니다. 답은 1번이겠죠? 우리가 시도구청장이 임산부에 대해서 얘네들이 계획을 세운다.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계획은요, 몇 년마다? 1년. 왜? 그 해마다 임산부의 수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충치가 생기면 안 돼. 왜? 임산부는요, 잘 씹어 먹어야 건강한 아기를 낳아.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그 애가 또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구강보건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죠? 2년. 5년입니다. 다시 구강보건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은 5년. 오케이. 자, 구강 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잘 보시면 뭔 계획을 자꾸 세우는데요. 계획이다. 이것도 계획, 저것도 계획. 법규에서 많이 나와. 계획은 어지간하면 5년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못 외웠는데 그럼 계획은 5년을 찍으시고요. 실태, 나 직접적으로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이건 어지간하면 3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찍으실 때 나 진짜 못 외웠어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 실태조사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입니다. 네, 그것만 좀 달라요. 자, 수돗물 불수농도는 0.8 ppm인 거 있고요. 급수 전에 잔류 염소는 0.2 ppm 이상이고요. 불수농도 양치액의 매일 1회는 0.05%, 자, 주 1회는 0.2%. 요것도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69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1. 홍역, 2. 패스트,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세균성 이질. 필수 예방접종이니까 여러분 홍역이겠죠. 홍역, 볼거리, 풍진. 우리 MMR이었어요. 언제 맞아요? 12개월 때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필수예요. 1번 홍역입니다. 홍역은 몇 급? 2급. 그래서 홍역은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뭐다? 입안에 코플릭 반점. 그렇지. 카타르기, 발진기에 생기는 거 코플릭 반점입니다. 패스트는 1급이고요. 급성 열성 감염병인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쥐벼룩이 나옵니다. 콜레라는 2급이고요. 급성 설사. 근데 콜레라에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 또 하나 뭐야? 탈수. 그래서 쩍쩍쩍쩍 급성 설사, 엄청난 수인성 설사를 하기 때문에 탈수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큰 게 콜레라입니다. 장티푸스 2급이고요. 살모넬라 균이 있고요. 세균성 이질도 2급입니다. 얘는 시겔라 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땐 내가 오염된 분변에 의한 오염된 물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소화기계야. 소화기계는 뭐다?
다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는 걸 기본 증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토하고 설사하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간호는 탈수. 탈수에 대한 치료니까 수분과 전해질의 공급. 맞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의 공급. 요거 시험 문제 엄청 나옵니다. 70번 혈액관리법상 타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 혈액원을 방문한 자 중에 체혈 금지 대상자는 체혈하면 안 돼 하는 대상자입니다. 1. 맥박이 1분에 75회인 자. 2. 과거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 자, 3.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4. 일본내염 예방접종을 받은 후 1주가 경과한 자. 5. 급성 비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2년이 경과한 자. 자, 그걸 보시면요. 우선 맥박 정상 범위는 60회. 네, 60에서 100회까지죠. 그래서 맥박의 정상 범위에 잘 있으니까. 근데 원래 맥박이 50회 미만이거나 100회 이상은 우리가 체열 대상이 아니고요. 과거 각막을 이식받은 이제 어떤 걸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요. 체열 금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아스피린은 원래 출혈의 요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그치만 1개월이나 지났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일본내염 예방접종 받은 후 1주가 경과했다. 뭐 아무 문제 없고요. 급성 비형간염 병력자로 완치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는 몇 킬로? 50kg 이하 안 되고 여자는 45kg 미만이면 안 됩니다. 자, 체온은요 37.5도 이상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체온이 37.5도가 어떤 감염 상태죠. 그쵸? 네. 그래서 백혈구가 상승했으니까 그 오염된 피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수축기는요, 우리 혈압에서 90 미만이거나 180 이상일 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자도 안 되고, 남의 피를 수혈을 했어. 그런데 1년 미만일 때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같이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71번. 성인 환자의 심천 맥박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자에게 우측위를 취하게 하고 측정한다. 2.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3.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옷 위에서 측정한다. 4. 청진기의 판막을 차갑게 하여 측정 부위에 댄다. 5. 왼쪽 중앙 애과선과 5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자, 답은요 2번이거든요. 우선 심천 맥박을 측정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맥박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혈압도 마찬가지지만 눕거나 앉아서 환자 안정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내가 심장은 자 어디 있죠? 국에 대하여 경례!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갖다가 여기 아래 유두에서 두 횡지 아래 여기다 청진기를 갖다 대셔야 되는데요. 환자가 여기서처럼 우측위를 하게 되면 잘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는 보통 앉아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부정맥이 뭐죠? 맥박이 제대로 뛰지 않는 거죠. 제대로 안 뛰면 죽어요. 자, 부정맥은요, 불규칙한 맥박입니다. 요 정의 시험들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맥박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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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뛰는데 땅, 따당, 땅 이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그러면 딱 규칙적이면 30조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만 땅, 따당, 땅 이렇게 뛰면 어떻게 해야 돼? 1분 동안 측정해야겠죠. 심천 맥박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심천 맥박은요, 가슴을 노출하셔야 되고 옷 안에다가 보통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차가운 게 어머 이렇게 놀랄 수 있으니까 청진기 끝을 좀 데워서 환자한테 이렇게 갖다 대시면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자, 왼쪽에 여기 보면 쇄골이 있어요. 여기서 손 이렇게 뻗어보세요. 5개, 손가락이 5개네! 이렇게 하시면 빨리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쇄골 중간선과 늑간 4번째에서 5번째, 늑간 4번째에서 5번째 교차점에서 1분간 측정한다. 혹은 교과서에도 있죠? 왼쪽 유두에서 두 횡지 아래라고 되어 있고요. 손가락 왼쪽 쇄골에서 이렇게 4번째, 5번째 늑간 부위 이렇게 외우셔도 되십니다. 네. 쉽게. 72번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이용하여 상완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놓는다. 2. 커프 안에 청진기를 깊숙이 넣어 감싼다. 3. 심박 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4. 눈금이 10mmHg로 우리가 속도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5.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자, 우리가요 혈압을 측정할 때 상완 혈압을 재는 건 여기에요. 그쵸? 네. 커프를 여기 상박에 감고요. 청진기는 어디 갖다 대죠? 이쪽에 이쪽에가 뭐지요? 상완동맥. 그렇죠. 이쪽에 상완동맥에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골동맥의 맥박이 뛰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요. 팔은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라 커프와 심장의 높이입니다. 보통 혈압계의 우리 수은주의 높이가 아니고요. 커프와 심장의 높이. 그러다 보니 환자가 보통 눕거나 앉았을 때가 가장 정확하다. 자, 그 다음에 커프 안에 청진기를 넣는 게 아니고요. 상완 동맥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박소리. 자, 제가 커프를 감고요. 뿅뿅뿅뿅뿅뿅 올렸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맥이 안 뛰는데 하는 부위가 있어. 거기서 20에서 30을 더 올립니다. 뿅뿅뿅뿅뿅 더 올려. 그러고 나면 내가 2에서 3 속도 뿅뿅뿅뿅 그랬더니 이게 빡 뛰어요. 이게 뭐야? 이완기. 수축기. 자, 수축기. 그러면 빵빵빵빵. 이게 뭐지? 아, 그게 이완기. 그렇지. 그럼 뿅뿅뿅뿅. 자, 공기 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압으로 꽉 조였어요. 맥이 안 뛰었어요. 그쵸? 멈췄죠? 이게 바로 수축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거기서 조금 더 올렸다가 떨어뜨려야 이 지점을 딱 읽을 수 있으니까 2에서 30을 더 올렸다가 공기를 빼는데 슝!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뿅뿅뿅뿅 이런 느낌으로 빼시는데 그래서 2에서 3 속도예요. 자, 뿅뿅뿅 빡빡 뛰는데 이 첫 지점이 뭐야? 수축기 빡빡빡 이렇게 살짝 소리가 작아지거나 아니 멈추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완기.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커프 그럼 꽉 하면 안 되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커프를 감아주시면 되세요. 네. 답이 5번. 73번.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에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1. 우유, 2. 보리차, 3. 전복죽, 4. 순두부, 5. 떠먹는 요구르트. 뭘까요? 보리차입니다. 맞습니다. 환자가요. 그런데 물을 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수술 후 장 운동이 돌아왔을 때. 장 운동이 돌아온 건 어떻게 알아요? 방구 뻥 가스 아웃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환자가 MPO 상태였다가 방구 뻥 이렇게 장 운동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뭘 먹죠? 미음 유동식. 유동식. 네, 그 다음에 어, 연식 죽이에요. 그 다음에 다진 식인 경식. 그 다음에 일반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동식 같은 경우는 미음 같은 경우는요 당과 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안 좋다. 그래서 단기간만 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부터 먹는다. 74번. 관장을 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2.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4.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5.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우선 관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포지션이 뭐예요? 좌측 심스입니다. 맞습니다. 자, 관장은 뭐야? 좌측 심스. 별표 수만 개입니다. 자, 좌측 심스로 하시고요. 환자분한테 이완을 해야 되니까 하세요 하면서 이완 상태에서 배꼽 방향으로 촉을 넣으시면 되는 거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때 이완해야 되니까 복부 힘을 빡 주는 게 아니라 하세요. 이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네.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액과 공기? 아니, 됩니다. 공기는 안 돼요. 네. 콧줄내도 공기 빼고 장에 들어갈 때도 공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네. 관장이 다 들어가면 청결 관장은 몇 분? 보통 5에서 15분. 네. 정체 관장은요? 2시간. 그렇죠. 네, 정체 관장은 치료 목적이고 2시간이고요. 이렇게 안에 있는 연동 운동을 통해서
배변을 위한 청결관장, 배변관장은요 5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관장통의 높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관장통의 높이는 40에서 50cm고요. 이 50cm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무 속도가 빨라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리는 건 안 되고요. 근데 50cm였다. 근데 환자가 저 근데 배가 너무 아픈데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관장통을 비워주면. 자, 이랬을 때는요. 잠시 멈춥니다. 잠시 멈췄다가 복통이 괜찮아지면 자, 관장통의 높이를 조금 낮추거나 천천히 주입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것도 잘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지문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잠시 멈춘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장통의 높이를 조금 더 낮춘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고르시면 되시는 거 있고요. 우리 직장 튜브의 끝은요. 실에서 한 10cm 정도 윤활제를 바르거든요. 자, 다시 직장 튜브는 자, 얼마나 윤활제를 발라? 7에서 10cm 정도 윤활제를 바르는데요. 윤활제를 바르는 목적은 잘 들어가고 그 손상. 맞아. 점막 손상의 최소화. 뭐라고? 점막 손상의 최소화. 그러면 콧줄 환자, 소변줄 모든 우리 튜브들이 삽입할 때 윤활제를 다 발라요. 멸균으로. 그쵸? 그러면 윤활제를 사용하는 목적도 똑같겠죠? 하나같이 점막 손상의 최소화, 통증 감소입니다. 어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환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요, 위관 영양액 200cc를 주입받고 있다. 위관 영양 시행 전 흡입한 위 내용물이 50cc일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위관 영양을 중단한다. 2.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상머리를 낮춰준다. 3. 흡입한 위 내용물을 버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위관의 위치가 이탈되었음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흡입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자, 우선요, 우리 위관 영양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튜브 이름이 뭐예요? L튜브죠. 맞습니다. 레빈 튜브예요. L튜브고요. 우리가 시행 전에 환자한테 콧줄로 이제 식이 들어갈 거예요. 환자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잔여시기. 그러니까 얼마나 위에 잔여가 남아있는지, 잔여물이 남아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시기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여량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 제가 뚜뚜뚜뚜뚜뚜 잔여 시기를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자, 주입 전에 이걸 확인했는데 50cc 이하가 나오면 소화가 잘 된 거네? 맞죠? 네. 그러니까 준비해온 것을 천천히 주면 되고 네. 50cc 이상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지? 아직 소화가 안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자, 뽑아낸 거는 천천히 다시 넣어준다. 그 이유는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을 때는 버리지 않아요. 자, 다시 천천히 넣어주고 보고한다가 답입니다. 그 이유는 장이 어디가 막혀있을 수도 있고 꼬였을 수도 있고 그 병변을 확인해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별표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야? 5번이 되겠네요. 흡입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을 주입한다. 자, 왜 다시 주입해야 된다고?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L튜브 피딩할 때 음식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게.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L튜브 피딩할 때 환자분을 앉히죠. 근데 앉지 못하는 경우만 이제 좌측위로 주고 먹고 나서는 우측위, 구토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환자 피딩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있고요. 먹고 나서도 30분간은 앉아있게 하죠. 왜? 환자의 역류가 될까봐. 역류가 되면 왜 문제가 되지? 기도로 질식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환자한테 피딩을 하기 전에 내가 잔여 시기를 확인했어. 잔여물을 확인해봤는데 괜찮아. 그랬으면 물을 먼저 한 20cc에서 30cc 쬐끔 줍니다. 자, 개방성을 찾기 위해서 주며. 그러고 나서 내 음식물을 천천히 줬어요. 마지막에 얼마나 물을 넣어야 되죠? 50cc 별표. 자, 다시. 자, 처음에 L튜브 피딩할 때 처음에 얼마나 주라고? 20에서 30cc를 주고 음식물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은 얼마야? 50cc 정도. 좀 많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지막에 주는 이유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개방성 유지입니다. 콧줄이 개방. 자, 쫙 한번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개방성 유지를 해서 마지막엔 50cc의 수분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76번.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1.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하는 환자.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환자. 3. 배뇨 직후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4. 방광 내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 5.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자, 우선 단순 도뇨는 어떨 때 하는 거죠? 단순 도뇨는 목적 달성을 하고 맞아요. 나 이 환자 잠깐 넣다 빼야 되는데 이럴 때만 하는 게 넬라토닌 단순 도뇨. 목적 달성하면 제거. 보통은요 방광팩만을 경감시킨다 그래서 난 배 소변 잔뜩 찼는데 했을 때나 아니면은 잔뇨량을 이렇게 사정한다거나 배양 검사를 잠깐 나가거나 아니면 무뇨와 폐뇨를 감별할 때도 써요. 무뇨 자체는 원래 소변이 없는 신장이 이상 있는 상태인 거고요. 폐뇨는 만들어는 졌는데 나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별하는데도 우리가 단순 도뇨를 쓰고 있고요. 유치 도뇨는 방광 안에 이렇게 풍선이 매달려 있어서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 관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유치 도뇨.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삽입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1번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하는 환자는 자연 배뇨니까 그냥 환자 제거하면 될 거고요. 이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 이건 뭐예요? 유치 도뇨. 맞습니다. 그럼 세척할 때 사용하는 용액은? 진정성 용액 생리식염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광 세척을 하거나 위장 세척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척액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생리식염수입니다. 몇 퍼센트? 0.9% 증장성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뇨 직후 잔뇨량을 측정하는데요. 나 소변 봤는데 찜찜한데 했을 때 방광에 남아있는 양을 측정하는 것을 잔뇨량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50cc 이하는 방광에 잔뇨가 없는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50cc가 넘어가. 그러면 방광 안에 소변이 정체되어 있는 거라서 빨리 보고하셔야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방광 안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것은 유치도뇨. 자,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되는 환자. 시간당 매번 측정해야 되니까 뭐다? 이것은 유치도뇨. 그럼 1시간에 소변은 얼마 나오죠? 50cc가 나오죠. 하루에 소변은 얼마가 나와요? 1500에서 2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핍뇨도 시험도 잘 나오니까 핍뇨 한번 하고 갈게요. 핍뇨는 1시간에 25에서 30cc 이하를 뜻한다. 별표. 즉시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77번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1. 내시경 2. 파우더 3. 혈압계 4. 고막 체온계 5. 스테인리스 곡반. 자, 고압증기 멸균법 어떤 거 할 수 있나 볼게요. 내시경은 보통 이오가스나 아니면 글루타알데하이드를 써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에게 가장 적합한 멸균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루타알디하이드. 다 뭐라고요? 글루타알디하이드. 자, 요게 B형 간염에 가장 효과적이다. 별표. 자, 파우더 같은 경우는요, 건혈멸균. 그 다음에 혈압계는 그냥 일반 소독. 고막 체온계도 소독. 그 다음 스테인리스는 고압증기입니다. 고압증기와 건혈의 차이는요, 우리가 같은 기에 사용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증기는 120도에서 보통 2-30분이라고 하면 건혈은요 140에서 160도고요.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5분 형태, 별표. 건혈멸균은 5분 형태고요. 5분 형태다 보니까 기름 종류들, 그 다음에 파우더, 유리 이런 것들을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외로 화상 환자의 드레싱을 하고자 한다. 이때는 어떤 거즈로 드레싱을 하죠? 바세린 거즈로 드레싱을 하죠. 바세린은 기름 종류예요. 그러면 어떤 소독 방법? 건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네, 제가 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곡반은 고압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실에서 쓰는 면직류, 환자들 가운부터 의사들 가운부터 수술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 뭐 코튼볼, 거즈 이런 것들은 죄다 고압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설명이 많이 없지만 이온가스가 있습니다. 이온가스는 냉멸균이에요. 가스예요. 근데요, 이 이온가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많이 비싸. 비싸다. 또 하나 더 문제는 독성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온가스는 그래서 가스 노출은 105분을 합니다. 자, 다시 이온가스 가스 노출은 105분이고요. 환기가 이 독성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또 8시간에서 16시간의 환기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고압증기하고 건열은요, 유효기간이 보통 2주밖에 안 돼요. 그쵸? 그치만 이온가스는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78번 다리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해서 MRSA입니다. 자, 검출형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1. 환자를 음압 격리실에 배치한다. 2. 오염된 가운은 병실 밖에서 벗는다. 3. 격리의료 폐기물 상자는 병실 밖에 둔다. 4. 병실 나오기 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5. 혈압계는 소독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한다. 자, 답은 바로 4번입니다. MRSA나 뭐 VRSA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그걸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 환자는 다른 사람한테 옮을까봐 혹은 이 환자 자체가 치료제가 이제 없으니까 혼자 격리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 감염시키면 안 돼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격리실에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격리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그 밖에서 씻어요? 격리실 안에서 씻어요? 격리실 안에서. 그렇죠. 씻습니다. 격리실 안에서 소독액에 담가서 씻어.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이때는. 자, 담가서 손을 씻고요. 자, 그러면 뭘로 닦어? 핸드타올로 손을 닦겠지. 물기를 핸드타올을 손에 쥔 상태로 문을 열고 나옵니다. 맨손으로 열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나오자마자 다시 손을 또 씻고요. 그 다음에 가운을 벗게 됩니다. 보통은 격리실 안에서 기본적인 거를 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 나오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격리실 안에서의 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돼? 이중 포장을 한다. 그래서 안에서 한번 포장하고 밖에서 한번 포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나오기 전에 손도 씻었고 안에 가운도 벗고 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손 씻고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압격리실은요, 보통 음압이라고 하는 거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만 안에 공기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아? 뭐 활동성 결핵이나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경우에 음압격리실을 많이 쓰겠죠. 오염된 가운은 병실 안에서 다 처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씻고 가운도 벗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격리의료 폐기물 상자는요, 빨간색이고 며칠? 7일 맞습니다. 자, 어떤 포장? 이중 포장. 몇 명이 필요해요? 2명. 별표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계는 소독하지 않고 공용 안 되고요. 격리실 용이 따로 있어야 하고 이 환자용이 따로 있어야 한다. 자, 79번입니다. 붕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맺음을 사용하며 같은 부분을 여러 번 겹쳐서 감는 방법은 1. 나선대, 2. 회기대, 3. 관행대, 4. 발자대, 5. 나선 절전대. 자, 요거는요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답은 환행대인데요. 우리가 붕대를 감으려고 하면 시작과 끝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가 아파.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 거야. 그럼 처음부터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홀 이렇게 몇 번을 감고 올라가고 다시 마무리를 져야 돼. 요걸 뜻하는 거야. 요걸 뭐라 불러? 환행대. 외우세요. 자, 붕대 처음과 끝 뭐라고? 환행대. 이렇게 외우시고요. 나선대는 뭐냐면 겹쳐서 감는 것을 나선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장 그냥 굵기가 비슷한 부분이요. 굵기 비슷한 이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같은 굵기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슥슥슥 감는 게 아니라 빡빡빡빡빡빡 겹쳐서 감습니다. 압력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랬을 때를 나선대. 자, 우리 몸통, 그 다음에 이런 손가락 굵기가 비슷한 곳을 나선대. 별표. 나선대는 굵기가 비슷한 곳. 자, 이렇게
회, 귀, 대. 회자는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절단됐어. 그러면 이런 부분, 절단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야겠죠. 네. 또 머리 같은 경우는 돌린 다음에 모자처럼 이렇게 감싸줘야 되겠죠. 그래서 절단면이나 뭐 머리 같은 경우를 우리가 회, 귀, 대라고 하고요. 팔자대는 이런 관절을 일자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나중에 팔을 구부릴 수가 없게 돼요. 구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30도 각도로 한다. 몇 도? 30도 그 각도로 하는데, 자, 처음에 환행대로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이쪽 팔자 이렇게 왔다 갔다 팔자 모양으로 해서 조금 환자가 이쪽이 편안하게, 왜냐면 여기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팔자대는 바로 관절, 몸통과 사지를 연결하는 부위, 이런 데를 팔자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나선대는 굵기가 똑같은 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굵기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죠? 나선 절전대입니다. 나선 절전대는요, 엄지를 대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뭇잎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어디를 그렇게 하냐면 종아리 같은 굵기가 어이구!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곳은 나선 절전대, 나뭇잎 모양으로 엄지손가락을 대고 뒤집어서 돌려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80번. 보기 시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는, 우선 보기는요, 이렇게 엎어진 포지션입니다. 프롬 포지션. 1. 꼬리뼈, 2. 엉치뼈, 3. 무릎뼈, 4. 뒤통수뼈, 5. 발꿈치뼈. 보기는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어디 생길까요? 무릎에 생깁니다. 맞습니다. 압력이 좀 많이 가겠죠? 네, 엎드려 있으면 여러분 의외로 이 앞판 쪽에 거의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무릎뼈입니다. 꼬리뼈나 엉치뼈나 뒤통수뼈, 발꿈치뼈 다 앙와이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슈파인 포지션 똑바로 누웠을 때 많이 생기는 거고요. 시험지에서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욕창 호발 부위 같이 외워볼게요. 욕창 호발 부위라고 하는 건 이 포지션 저 포지션을 다 떠나서 환자들 전체에게 욕창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를 뜻해요. 자, 우리 여기가 뭐야? 뒤통수를 멋지게 후두부라고 부릅니다. 고급지게. 후두부. 자, 후두부 생길 거고요. 내려오자면 여기 견갑골. 네, 견갑골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지? 팔꿈치.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엉덩이 있는 부위에 있는 천골과 미골. 천골, 꽁치뼈를 미골이라고 하고 바로 이를 천골이라고 해요. 천골, 미골. 그럼 여기 옆에 여기 장골. 장골 진짜 많이 생겨요. 장골은 우리가 포지션 체인지를 할 때 환자를 치기를 높일 때 이 장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발꿈치.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그걸 통째로 외우셔야겠습니다. 욕창 호발 부위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보기나 앙와이로 정해주지 않는 이상 그냥 호발 부위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자, 다시 후두부, 견갑골, 팔꿈치, 천골, 미골, 장골, 발 뒤꿈치. 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81번. 수술 절개 부위를 드레싱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배액으로 흠뻑 젖은 꺼지는 그대로 둔다. 2. 수술 절개 부위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이동 섭조의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꺼지를 짚는다. 4. 드레싱 세트 안에 남은 소독 용액을 다시 용기에 넣는다. 5. 사용 후 혈액이 묻은 드레싱 세트는 뜨거운 물로 먼저 씻어낸다. 어떤 게 답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포셉 있잖아요. 이등섭자. 포셉자는 쓸 때 이렇게 아래를 무조건 향해야 돼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뭐야? 오염. 맞습니다. 근데요, 사용하다 오염이 됐을 때 어떡하죠? 이렇게 우리 포셉자에다 이렇게 꽂아놓거나 거꾸로 뒤집어서 꽂아놓으면 쓰지 마! 이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간호사 아니면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 후에 바꾸셔야 한다는 거. 이것도 시험지 저번에 나왔었어요. 네. 하나씩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1. 배액으로 흠뻑 젖은 꺼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24시간 이전에 젖은 꺼지는요, 절대 걷어내는 게 아니라 위에 덮는다입니다. 다시요. 24시간 이전에 배액이 젖은 꺼지는 뭐라고요? 위에 덮는다. 그 이유는 뭐다? 감염 예방. 별표
별표. 이거 엄청 많이 시험 문제 나와요. 다시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축축하게 젖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요, 그 24시간 이전에는 내가 꺼지를 바꿔야지 하고 제끼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덧댄다. 덧댄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술. 네. 그러면은 24시간 이전이란 말이 없으면 틀린 건가요? 자, 봐봐요. 수술 절개불 드레싱 할 때 오는 거 100으로 흠뻑 젖은 꺼지는 그대로 둔다. 만약에 24시간이 지났으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가 없으니까 우선 제껴 놓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요, 질문 너무 잘한게요. 이럴 때 질문, 이게 질문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선 제껴 놓고 다음 걸 보면 완전히 맞다, 아니다가 나오는 거죠. 잘하셨어요. 네. 2번. 수술 절개 부위는요, 어떻게 닦으라 했지, 항상? 안에서 네. 바깥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혹은 돌릴 때도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소독 방법이 안에서 바깥으로. 자, 이동섭자 항상 아래인 거이고요. 드레싱 세트 안에 남은 소독 용액은요, 절대 다시 넣으면 안 된다. 왜? 오염. 맞습니다. 그냥 버리셔야 되고요. 사용 후 혈액에 묻은 거 무슨 물? 차가운 물.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혈액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 응고 때문에 항상 혈액이나 고름 같은 거는 찬물. 찬물.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답이 봐도 3번이기 때문에 1번을 남겨놓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100을 흠뻑 젖은 꺼지 그대로 둔다가 아니라 일단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24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시험대에서 24시간이라고 딱 나오면 그거에 맞게 답을 찾으셔야 되세요. 82번.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1. 사지 마비 환자, 2. 늑골 골절 환자, 3. 혈전성 정맥염 환자, 4. 심하게 허약한 말기암 환자, 5. 등 부위 화농성 피부염 환자.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요, 1번 사지 마비 환자가 정답인데요. 등 마사지를 하는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욕창을 예방하고 순환.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자 할 때, 그래서 등 마사지를 할 때 어디가 좀 발적이 있거나 욕창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 파악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기인 환자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늑골골절, 갈비뼈 부러진 환자를 엎어뜨릴 수 없죠. 그쵸? 네. 혈전성 정맥염은 피딱지예요. 그런 환자들 절대 안 되고, 심하게 너무 허약하고 또 말기암 환자인 경우 안 되고요. 우리가 화농성이면 고름 있는 피부염 있는 환자 마사지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또 피부가 너무 습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코올로도 등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알코올 농도는 30에서 50% 알코올이에요. 그러면 또 너무 건조한 사람, 반대죠. 너무 건조한 경우, 영아나 노인인 경우에는 알코올은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영아나 노인인 경우에는 너무 건조해지니까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83번입니다.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간호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구강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2. 침상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다. 3. 혀는 닦지 않는다. 4.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한다. 5. 과산화수소 원액을 적신솜을 사용한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무의식 환자가 포인트예요. 무의식 환자는 혼자 해서 탁 뱉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고, 환자 포지션 자체도 옆으로 이렇게 누워야 줄줄줄 흘러내리고 석션기를 갖다 놓고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지? 흡입! 그래서 질식할 수도 있고요. 기도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기가. 그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침상머리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하는 게 좋겠고, 이럴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환자를 상의를 조금 올린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혀를 닦지 않는다가 아니라 혀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백태 낀 혀의 죽은 조직 제거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잘 나오는데, 어떻게? 과산화수소를 사용한다. 이럴 때 과산화수소와 생리식염수를 믹스해서, 자, 서랍자에 꺼즈를 돌돌돌돌 말아서 이걸 묻힌 상태에서 따다다다다다다 갖다 대면 또또또또 떨어져 나와요. 싹 식힙니다.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별표입니다. 과산화수소 사용해서 백태 낀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할 때 단점은 무엇일까요? 에나멜질, 치아의 가장 바깥층이죠. 에나멜질, 범랑질의 손상을 받고요. 하나 더, 흡인의 우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입안 헹굴 때 많은 양의 용액 안 되고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석션하시면서 하시고, 과산화수소 원액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과산화수소 1이고요. 물은 4입니다. 생면식염수를 사용해도 되고 그냥 물을 사용해도 되니까요. 1대4 믹스하셔서 커지에 묻히셔서 사용하시되, 단 조심하실 건 뭐라고요? 혹시라도 환자 기도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네. 그다음 84번. 노인 환자의 통목욕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중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열어둔다. 2. 목욕 중 어지러워하면 바로 일으켜 세운다. 3. 목욕 중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4. 환자가 원하면 1시간 동안 물속에 있게 한다. 5. 편마비 환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갈 때 마비된 쪽부터 움직이게 한다. 통목욕은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통목욕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욕실 바깥에 목욕주 써서 붙여 놓으시고요. 문을 잠그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바깥에서 들어와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경우 여기도 있지만, 환자가 갑자기 어지러워요! 하고 딱 이제 신코비라고 해요. 신신을 하거나 환자가 샥이 왔거나 했을 때 물에 꼬르륵 하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도와주세요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욕조에 물을 먼저 빼고, 자, 1번입니다. 욕조에 물을 먼저 빼고 환자를 똑바로 눕힌다. 이렇게. 이게 2번.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밖에서 누가 들어오면, 자, 환자 꺼내서 안전하게 잘 꺼내서 보온을 한 상태에서 샥 포지셔닝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낮추고 다리를 올린 포지션을 해서 우리 정맥, 하지 정맥이 어디로 가? 심장을 통해서 빨리 뇌에 전달을 하는 포지션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목욕은요, 보통 시간은 20분 이상을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마비가 왔는데 이쪽부터 들어갈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통목욕 할 때 실내 온도 몇 도? 24도. 네, 통목욕할 때 옷을 다 벗고 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오히려 높아요. 그리고 물 온도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침상 목욕하고 비교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상 목욕은 환자가 딱 요 부위만 내놓잖아요. 그쵸? 실내에서 하는 거고 요만큼만 내놓고 닦고 다시 요만큼만 내놓고 닦고 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똑같아요. 22, 23도로 똑같고요. 대신에 물은 약간 더 뜨겁죠. 41도 이상으로 뜨거운 이유는 수건에 묻혀서 닦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통목욕 환자가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우면 안 되지. 그래서 실내 온도는 더 높아. 그래서 24도고요. 오히려 물 온도는 몇 도야? 목욕 온도 42에서 44도로 너무 뜨겁지 않게 환자가 화상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요, 반 정도만 받습니다.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그 정도만 받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목욕탕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반드시 까셔야 되고요. 전기 스위치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85번. 여성의 회원부 간호 시 간호부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2. 하의를 벗기고 복부 아래쪽을 모두 노출한다. 3.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5.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회원부에 물기를 남겨둔다. 회원부가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포지션부터 해봐야겠죠? 포지션은 절석이 배횡와인입니다. 만약에 네.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쇠석이 절석이를 취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내지만 할 거고 회음부 그냥 소독만 할 거라면 고기만 노출하면 되니까 우리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벌린 배횡와의를 취해야 합니다. 자, 하의 모두 벗기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부분만 노출시킵니다. 프라이버시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닦아야 되죠? 제일 먼저 대음순 닦고 버리고 소음순 닦고 버리고 맨 마지막 요도구 닦고 버린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근데요, 왜 아래에서 위는 닦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대장균에 그렇지. 감염이 되죠. 그렇죠. 그럼 바로 상행성 감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대 똥꼬에서 위로 닦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장균 감염돼서요, 질염이나 방광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 했어. 다 하고 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독된 수건으로 닦으셔야 한다. 네.
소독된 수건입니다. 자욕에서도 조심할 게 자욕도 여기 시험지 잘 나오거든요. 자욕이 끝나고 나면 소독된 수건으로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화장지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부 간호할 때도 간호사들이 대부분 소독된 꺼지로 물기를 보통 닦게 하죠. 자, 86번입니다.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수영, 걷기, 조깅이 포함하는 것은 1. 수동운동, 2. 등척성 운동, 3. 무산소 운동, 4. 등장성 운동, 5. 보조적 능동 운동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변화된대요. 그럼 뭘까? 등장성. 그렇죠.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제가 스스로 할게요. 자, 이 자체는 능동 운동이에요. 네. 그러면 환자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수동이에요. 타인에 의해서 하는 운동이죠. 이게 바로 수동 운동이고요. 제가 석고붕대를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팔 구부려? 못 구부려? 구부리지 못. 맞아요. 그러면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힘만 줬다 뺐다 하죠. 나 지금 운동하는 척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석고붕대를 한 상태에서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근육의 위축 방지를 위해서 힘을 줬다 풀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것이 등척성 운동이죠. 자, 그래서 관절 가동성은 전혀 없습니다. 유산소, 무산소로 나누는데 훅훅훅훅 산소를 많이 하면 유산소고 겉멋이 무산소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조적 능동 운동인 경우에는요, 그닥 중요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외우실 게 있어요. 저항성 운동이요. 저항성 운동은 시험지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풋드롭이 뭐예요? 이렇게 환자가 어느 날 오랫동안 모시고 나서 발 모양이 이렇게 변하죠. 족저 굴곡이 됩니다. 이거 풋드롭이라고 하는데요. 보행할 수 없는 발의 모양이 되는데 여기다가 발 지지대를 대놓으면 환자가 이렇게 밀게 되죠. 발을. 나중에 보행할 수 있는 발의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러면 힘을 밀어야 되겠죠? 요것을 저항성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럼 역으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팔굽혀펴기도 저항성 운동인 거죠. 내가 힘에 이렇게 저항하게 되는 거. 바로 저항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저항성 운동은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87번. 다음에 어깨 관절 움직임은 자, 그림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림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따로 첨부 안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환자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는 뭔지 여러분이 이제 맞춰보시는 겁니다. 1번 굴곡, 2번 순환, 3번 내전, 4번 외회전, 5번 과신전. 자, 이렇게 보시는데요.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외회전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려갈게요. 어떻게 됐나요? 안쪽으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내회전이 되는 겁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팔을 뻗어서 각도가 작아졌다면 굴곡. 자, 팔을 뻗어서 각이 커졌다면 신전. 그렇죠. 그래서 자, 중심축으로 들어왔다면 내전. 네. 중심축에서 멀어졌다면 외전.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고개를 돌렸다면 회전. 그렇죠. 한 바퀴 다 돌렸네. 360도. 순환. 자, 순환은 굴곡, 신전, 과신전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신전이 이거잖아요. 그쵸? 네. 자, 신전에서 더 각이 커지는 건데요. 과신전이 안 되는 환자는 해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당연히 무의식 환자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트라케스토미, 우리 기관절개 환자 안 될 거고, 척추나 경추 손상 환자도 안 될 거고, 이제 호흡 부전인 환자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88번. 혈압이 80에 40입니다.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하여 쇼크가 의심될 때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체위는 1. 반자위, 2. 배횡와이, 3. 변형된 측위, 4. 잭라이프 체위, 5. 변형된 트렌들린버그 체위. 자, 어떤 게 될까요? 트렌들린버그. 맞습니다. 자, 순환장애, 혈압이 떨어졌어, 샥이야. 그럼 무조건 머리 낮추고 다리 올릴게요. 그 이유가 뭐죠? 거상을 해서 혈압. 하지에 있는 많은 정맥이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올게요. 호흡을 통해서 머리로 갈게요. 그래서
열피로나 이제 그 다음에 순환장애로 나타나는 모든 샥은 무조건 하지를 올리게 돼 있는 거죠. 하지 정맥의 귀환이라고 고급지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장애부터 한번 보자면 반장애로 환자가 앉아있어. 상체가 위로 들려있단 말이지. 상체가 들려있을 때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좋더라? 호흡곤란일 때. 근데 왜요? 그랬더니 왜요? 횡격막이요. 여러분이 앉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폐 공간 확장이 아주 용이해요. 넓어져요. 자, 여러분이 똑바로 누워볼게요. 그럼 얘가 횡격막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폐 공간 확장 공간이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이따 많이 먹었어. 그리고 나서 똑바로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숨 쉬기가 힘들어져요. 네. 압박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호흡곤란일 때, 그 다음에 복수천자 할 때, 그 다음에 마취 회복을 다 하고 환자가 이제 마취를 깨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팔러스 포지션인 반자위를 하고요. 또 흉부 수술을 하고 나서 뇌 수술, 눈 수술, 귀 수술 이런 데 수술했을 때도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반좌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배횡와이는요. 아까도 했는데 어떨 때? 여성의 회음부 소독도 하고 간단한 매질. 그렇지. 간단한 내진, 질정삽입, 그 다음에 그런 정도 아주 간단하게 뭔가를 할 거야 할 때. 근데 배행와인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복부 검진 별표입니다. 복부 검진, 배 아파요. 응급실에 갔어. 그럼 의사가 네 누워보세요. 무릎 세워보세요. 이거부터 시킵니다. 그러면 호흡이 상승, 복벽의 긴장감을 우선 감소해야 내가 눌러보자. 촉진을 하고 눌러보고 다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 복부 검진 시에는 배횡와위 별표. 89번 보겠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자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가 있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무릎을 굽혀요. 그쵸? 그 이유입니다. 1번 기자면을 넓게 확보할 수 있음. 2. 무게 중심점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 3. 다리보다 등으로 힘을 지탱할 수 있음. 4. 기자면 밖으로 중심선을 이동할 수 있음. 5. 팔과 다리의 짧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음. 자, 여러분 여기서요 1번으로 하시는 분 되게 많으셨어요. 이번에 시험 끝나고 선생님 기자면 아닌가요? 이랬는데 기자면은 뭐냐? 바닥에 닿는 면적이지. 네.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를 벌렸다면 기저면이 넓어지는 거지.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신생아가 기저면이 넓을까요? 성인이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가 기저면이 넓을까요? 성인이. 땡! 신생아입니다. 신생아는 천신이 기저면이 됐기 때문에 낙상 우려가 그래서 1도 없는 거죠. 성인은 낙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기저면을 넓게, 발을 보폭을 넓게 하는 이유고요. 여기서 보면은 무릎을 굽혔다는 건 바닥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거는 무게 중심점을 낮게 해서 낙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허리 높이에서 하시는 거고요. 방향을 바꿀 때는요. 몸과 사지를 축으로 다 돌리시는 거예요. 허리만 싹 돌리는 게 아니라 축으로 돌린다. 자, 또 하나 많이 틀리는 게 있는데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는 허리는 펴고 그렇지. 어디 힘을 줘야 되죠? 다리와 엉덩이와 배. 네. 꼭 외우세요. 자, 시험지 잘 나옵니다. 어디 힘을 주라고? 엉덩이와 배에 힘을 줘라. 자, 허리는 아니다. 허리는 펴라. 피고. 그렇지. 허리에 힘 주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와 배에 힘 주시고 무거운 걸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90번입니다.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1번 낙상 방지, 2. 질식 방지, 3. 배회 방지, 4. 튜브 제거 방지, 5. 혈액순환 촉진. 자, 우선 장갑 보호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혼돈 환자입니다. 장갑 보호제를 하는 이유는요. 내 손으로, 환자 손으로 막 손상을 가할까봐 네. 장갑 보호대를 착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돈 환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튜브나 이런 건 제거할 수 있고 상처를 낼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낙상 방지를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에 사지 억제, 혼입을 억제가 가장 적당할 거고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3세 아동이에요. 홍역이에요. 소염증이 너무 심해요. 자, 어떤 억제를 해야 될까요? 장갑 장갑 억제일까요? 아니면 팔꿈치 팔꿈치일까요?
답은 팔꿈치였습니다. 네. 3세가 되면요, 장갑 풀고 긁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주관절 억제입니다. 근데요, 1살짜리예요. 소양증이 심해요. 아토피가 심해요. 그랬을 때는 장갑을 해도 돼요. 왜? 얘는요, 이걸 벗을 수가 없거든요. 네. 자, 근데요, 또 하나가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환자가 남성 환자입니다. 성인이에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막 혼돈 상태예요. 그랬을 때 수술 부위 병변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억제를 해야 할까요? 팔꿈치 억제일까요? 장갑 억제일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마취가 깨기 전인 경우에는 환자 자체를 그냥 손목 억제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만약에 플루이드가 없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팔꿈치 억제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거고요. 왜? 혼돈이라 이거를 벗겨버릴 거니까. 근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장갑 억제 정도 가볍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 의식이 있다 없다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돼요. 다른 출판사에서는 환자가 마취가 깨기 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막 뜯어 제낄 수 있으니까 장갑보다는 주관절이 안전하다, 아니면 이거 손목 억제가 작다 라고 나왔지만 환자가 마취 깼으면 본인이 의지대로 이제 나 긁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능하니까 장갑만 껴도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91번. 더 물주머니를 적용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물주머니의 반을 공기로 채운다. 2.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3.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적용한다. 4.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5.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담가본다. 자, 더 물주머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온도. 아니요. 자, 더 물주머니는요, 화상주의. 그렇구나. 그러면 그 화상주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거꾸로 들어서 흔들어 본다.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물주머니는 물을 놓고요, 공기를 뺀 다음에 클램핑을 하고요, 반드시 흔들어 봐야 됩니다. 차가운 거야, 차가! 그 닦으면 그만이지만 화상을 입어버리는 덩어물 주머니라 반드시 흔들어 보고요. 또 하나는 피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덩을 갖다 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염증이 있거나 화농 상태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수건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공기를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공기를 다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한 부위의 적용 시간은 몇 분일까요? 20에서 30분 사이입니다. 핫팩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분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나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면 45분 이내로 하셔야 돼요. 45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근 위축이 나타나요, 갑자기. 그래서 오히려 경련 살짝 비슷하게 와서 더 아플 수 있고요. 그러면 2시간마다 물을 교환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 수축을 돕기가 아니라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핫팩을 대는 거고요. 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하여 손을 담가본다가 아니라 물은요, 46에서 52도입니다. 몇 도라고요? 46에서 52도. 오케이. 시간은 20에서 30분. 나 더 하고 싶은데. 필요하면 2시간마다 물을 교환, 45분 이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네. 92번.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쉬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하게 한다. 2. 강화 폐활량계를 눕혀서 사용하게 한다. 3. 마우스피스를 물고 최대한 깊게 숨을 내쉬게 한다. 4. 통증이 있어도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게 한다. 5.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시계로 지정한다. 답은 5번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왜 TV 보면 보신 적 있죠? 수술 끝나고 이렇게 공 같은 거 있는데 환자가 후 하면 뽀록뽀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게 이거예요. 강한 폐활량계인데요. 네. 수술이나 우리 폐질환 환자들이 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요. 그래서 환자분 힘들면 좀 쉬었다 할게요. 안 그러면 어지러워요. 환자들이 그리고 지쳐요. 그래서 쉬면서 하시면 되고요. 눕혀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폐합병증을 또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하고요.
마우스피스를 물고 최대한 깊게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피스를 입안에 넣고 해요. 이렇게 앙 무는 게 아니라 입안에 넣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픈데요 하면은 진통제를 투여받고 하셔도 되고요. 수술 부위를 나 여기 너무 아픈데 하면 베개로 지지 후에 한다. 저번 시험은 이게 나왔었어요. 환자들이 수술 부위 너무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수술 부위에 이렇게 베개를 지지하고 한다 이렇게 하고요. 수술 이후니까 진통제를 써도 되겠죠?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미리 지시기로 지정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쭉 설명을 드리자면 숨을 최대한 길게 적어도 5초 정도 참다가 그리고 나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피스톤이 이제 기둥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고요. 몇 초 동안 휴식을 또 취하고 매 시간마다 최소 10번씩 1에서 5단계를 반복합니다. 네. 요 정도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이 시험 문제는요, 처음 나왔고요. 보통은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우리가 호흡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나왔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지하고 한다. 이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93번. 일반 소변 검사용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컵의 중간 소변을 받는다. 2번. 24시간 소변 수집 용기에서 채취한다. 3. 소변으로 젖은 기저귀를 검사실로 보낸다. 4. 유치 도뇨관의 소변 수집 주머니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5. 이동식 변기에 대변과 함께 본 소변을 소변컵에 따라 받는다. 뭘까요? 1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변 검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알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변 검사 총 3가지로 나눈다. 일반 소변은 어떤 소변? 중간 소변. 그래서 종이컵에 받아도 돼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소독솜을 주고 자, 요도구 한번 닦으시고요. 첫 소변을 살짝 버리고 중간 소변 받아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체가 되면은 심을 넣었다가 냉장 보관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소변이 있냐면 24시간 소변이 있어요. 24시간 소변을 받는 이유는 뭐죠? 신장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예요. 아니 24시간 동안 얼마나 소변이 나올 수 있지? 이걸 보기 위한 검사 24시간 소변 검사인데요. 요것은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땅땅땅땅 시작 했을 때 이때 소변은 어떻게 해야 되지? 첫 소변은 버리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시작하는 24시간 안의 소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버리고 자 끝났습니다. 24시간 끝났습니다. 할 때 소변은 그때 남긴다. 모은다. 모은다. 그렇지. 그래서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 소변은 모은다. 별표. 자 그러면 아니 내가 방광염이 너무 오래 간다. 이거 어떡하지? 항생제를 써야겠네. 어떤 소변 검사죠? 세균 배양 검사. 소변을 받아서 내가 거기 있는 세균이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항생제를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소변 배양 검사예요. 세균을 키워보는 세균 배양 검사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냥 내가 소변을 받았어. 그러면 그냥 요도구나 바깥에서 묻은 세균도 같이 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를 배횡 Y로 눕힌 다음에 어떻게 멸균된 우리 세트를 펴서 소독을 하고 넬라톤을 낀 다음에 중간 소변을 받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뚜껑이 있는 멸균 컵에 받는다. 즉시 검사실로 내린다. 얘는 세균을 키우는 건데 실온에 두거나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즉시 검사실로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환자가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어. 폴리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받아야 돼? 아니 유린백이 있는 걸 받아? 땡 더러워.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 땡 분리를 해? 땡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연결 부위 이제 우리가 포트라고 하는데요. 그 부위를 소독솜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멸균된 주사기를 꽂아요. 그리고 클램핑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쭉 뽑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적으로 잘 소변을 뽑아서 검사실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뚜껑이 있는 멸균컵이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번에 한 번은 유티도뇨관이 있는 환자인 경우 소변 어떻게 뽑는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결 부위 있잖아요. 그 포트라고 하는 그 연결 부위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소독솜으로 반드시 닦고 멸균 주사기로 뽑는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94번. 복부 수술 직후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조기 이상을 격려한다. 2. 침대 난간을 내려준다. 3. 물을 입으로 마시게 한다. 4. 주기적으로 의식을 확인한다. 5. 의식이 명료해질 때까지 체위 변경을 보류한다. 뭘까요, 답이? 4번. 4번입니다. 네. 자, 복부 수술을 끝나자마자 환자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랬을 때 근데 포지션은 뭘까요? 환자가 수술 마취 깨기 전에 포지션은 앙와이, 마취 깨고 나서는 반저위, 그래서 별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의식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서 환자가 수술 후에 제대로 깨고 있는지, 자,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환자분, 자,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먼저 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기 합병증인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감에서도 매번 나오죠. 노인 환자분이 전신 마취 수술을 했어요. 이때 가장 흔히 일어나는 수술 후 합병증은 무기폐입니다. 그리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는 계속해서 혼자 하고 뱉어내, 안에는 분비물을 계속해서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환자가 의식이 좀 회복이 되면 다리 올렸다 내렸다 체위 변경 계속 시킵니다. 이것은 순환기 합병증,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대 난간 무조건 올려야겠죠? 그쵸? 네. 환자가 난간을 내가 올리지 않았어. 그래서 환자가 뚝 떨어졌어. 이 골절이 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근무 주의 의무태만 주의 의무태만 응당 주의해야 할 자가 그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이렇게 어떤 피해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주의 의무태만이라고 한다. 법규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낙상 사이드레일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고 뭐 수술 부위가 빨개요 아파요 했는데 내가 무시하고 퇴근을 했다거나 수술했는데 이 안에 꺼지를 두고 내가 꺼지를 카운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카운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닫게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주의 의무 태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 물을 입으로 마시게 하면 큰일 나겠지요. 아직 안 돼요. 완전 MPO 상태고요. 가스아웃이 돼야 물부터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 보면 의식이 명료해질 때까지 체위변 보류한다가 아니라 환자가 최대한 조금 눈만 떠도 간호사가 먼저 굴리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 완전히 돌아오면 스스로 달려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야? 합병증 예방입니다. 합병증 예방. 95번 복북천자, 복수천자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천자 전 소변을 참게 한다. 2. 천자 시 보기를 취하게 한다. 3. 배액주머니를 천자 부위보다 높게 둔다. 4. 복수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복부를 눌러준다. 5. 천자 전후의 복부 둘레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뭘까요, 답이? 뭘까? 5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수천자, 복부천자 할 때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거는 바로 방광을 비운다입니다. 맞아요. 바늘이 꽁꽁꽁꽁 들어갈 때 혹시 방광을 콱 찌를 수도 있거든요. 방광 손상을 줄여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전후 복부둘레 측정해야 비포 애프터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후로 복부둘레 측정합니다. 당연히 포지션은 반좌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고 간호조무사는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것은 환자 바이탈 사인인데요. 그 안에서도 환자 안색을 보면서 BP를 잘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라고 하는 건 물이야. 그쵸? 네. 물이 갑자기 많은 양이 빠지면 제일 먼저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까요? 복수를 뺐어요. 그리고 환자 혈액을 측정했는데 혈액 검사를 나갔는데 단백질이 갑자기 많이 소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체액 속에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우리 단백 성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요, 수혈해야 되는 경우에, 수혈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뭘 해야 돼? 알부민입니다. 요것도 나와요. 네. 복수천자 환자, 자, 혈장이에요. 혈장, 물이니까.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혈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알부민. 그래서 수혈해야 돼. 저단백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알부민을 수혈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ADE 패드 부착부인데요. 이거는 그냥 저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여기 쇄골 아래 하나 여기 붙이시고요. 왼손 들어보세요. 여기 짝선 유두선에서 아래 좌측 여기입니다. 쫙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첫 따라 하세요를 한 몇 번 했는데 시험에 딱 나온 거 있죠? 그림으로 무조건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입니다. 오른쪽 왼쪽입니다. 심장이잖아요. 우리 심장 아까 두행지 아래에서 심천맥박을 측정했잖아요. 네. 그 선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옆구리선 아래입니다. 오른쪽은 쇄골 아래. 네. 97번. 이물질에 의한 심각한 기도 폐쇄로 의식은 있어.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성인입니다. 응급처치 방법은 이것도 지문 안 읽고 바로 그냥 풀이를 할 텐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물질이야. 그러면 우선 포지션을 환자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거기다 의식 아예 없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까지만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문제가 뭐야? 의식은 있으나 말만 못해. 네. 막힌 걸 빼주면 돼. 맞죠? 네. 그러면 하임리법을 할 수도 있고 네. 복부 밀어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임리법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는데 보통 환자 등 뒤에서 주먹진 손으로 내가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놓고 주먹으로 밀어 올려서 뱉어내게 하면 되죠. 네. 근데 임산부거나 아니면 너무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요. 하임리법 뒤에서 내가 복부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눕혀놓고 하늘 딱딱한 좀 안전한 바닥에 눕혀놓고 복부를 밀어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툭툭툭 밀어내면 푹 올라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인 경우도 이제 가끔 나오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영화는요. 왼손으로 제가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감쌉니다. 그러면서 안아 올리는데 뭐냐면 애를 이렇게 엎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엎어요. 여기 아기가 있네요. 네,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요 엎어 놓고 왼손으로 턱을 잡아 이렇게. 그래서 얘를 살짝 돌려 옆으로. 왜냐하면 이물질이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손으로는 뒤통수를 이렇게 감싸면서 안아 올리는데 왼쪽 허벅지 위에 머리가 향하도록 엎드려 놓고 손바닥 밑 부분으로 중앙부로 5회 두드린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손쉽게 얘기하자면 살짝 이렇게 숙이세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린 다음에 이렇게 미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그림을 찾으시면 되세요. 네. 5회 탁탁탁. 근데 이러고 나서 애가 아직도 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면 살짝 숨을 쉬게 하고 다시 숙인 다음에 더 세게 이렇게 하시면 툭 나오게 됩니다. 네, 영화는 이렇게 합니다. 자, 98번 보겠습니다.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다음과 같이 말하는 환자를 위한 적절한 반응은 너무 아프네요. 저 선생님은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예,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2번을 어떻게 연기해주세요. 주사는 원래 아픈 거예요. 3번도 읽어주세요.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4번, 저라면 치료를 위해서 그 정도는 참겠어요. 5번. 담당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네. 자, 너무 아파요. 저 선생님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고요. 비치료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치료적 의사소통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침묵 좀 기다려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어주고 다른 말로 바꿔주고 이런 것을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경청이 이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주의를 기울이는 느낌을 주는 거죠. 들어줍니다. 침묵, 잠깐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의사소통이고요.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말로
다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감정이나 상황을 간략하게 바꿔서 표현해주는 거 있고요. 재진술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메시지에서 동일한 핵심 단어를 내가 뽑아서 반복해주는 거야. 같은 말을 반복 돌려치기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방형 질문도 시험들 많이 나오죠. 그쵸? 이건 뭐냐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환자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어떡해. 성함이 비밀. 어떻게? 네. 막 한미영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늘씨. 네. 제가 이렇게 간호사인데 하늘씨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 개방형 질문은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하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개방형 질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개방형 질문은요. 환자 입에서 정보를 제가 얻는 거입니다. 네. 나머지들 원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숨을 먼저 쉽니다. 그죠? 좀 있으면 괜찮아지세요. 이렇게도 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팁 하나 또 이제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이제 IV가 나왔으니까 IV는 몇 도 각도로 찌르죠? 45도, 15도 각도. 15도. 네, 15도입니다. 15도에서 혈관을 들어가는 거 있고요. 네. IV의 가장 큰 단점은 어떤 주의사항이 있죠? IV. 끝나고 났을 땐 절대 비비지 비비지 않는다. 왜요? 혈전. 네, 멍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 손상이 가져올 수 있고요.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문지르지 않는다. 네,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IV 하고 우리 수액을 연결했을 때 공기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은 몇 도죠? IM 90도. 90도입니다. IM은 어디에 나요? 이 아이의 엉덩이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덩이가 있어. 이 한쪽 면이라고만 보실게요. 그랬을 때 우선 4, 4를 나누죠. 그쵸? 4, 4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상위층입니다. 위층, 왼쪽. 상외측, 바깥쪽에다 놓는데 그 이유는 뭐다? 무슨 신경? 앉는 데 쓰는 신경이니까 좌골신경, 별표. 자, 앉는 데 쓴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앉을 좌자예요. 그래서 좌골신경을 손상받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또 혈관과 신경을 비껴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IM 하고 나서 충분히 문질러줘야 돼요. 그쵸? 왜요? 흡수. 맞습니다. 약물 흡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응급실에 갔어요. 항생제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검사는 피내 주사입니다. 피내 주사입니다. 피내 주사 몇 도? 살짝 떠야 돼요. 약간 떠요. 보통은 15도 이내입니다. 그죠? 살짝 뜬다는 느낌 거의 눕혀요. 그쵸? 자, 피내 주사는요 약물을 주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테스트용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반응 검사, 알러지 반응 검사, PPD 테스트, 결핵 진단 검사, PPD 테스트.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쇼크. 오 마이 갓. BCG, 결핵 백신 주사입니다. 그래서 피내 주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IV, ID, 그 다음에 IM, IV 다 있네요. 그죠? 네. PO 같은 경우는 경구투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킬 수가 없는 환자는 PO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99번 보겠습니다. 환자가 병동을 옮길 때 전입병동으로 인계하는 전출병동의 물품은 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1. 투여 약물, 2. 산소 유량계, 이동용 침대, 이동용 수액거리, 전출병동 휠체어. 네, 답은 1번이겠죠? 당연히 여기서 환자가 이쪽으로 퇴원이 아니고요. 결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원무과에 차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쪽 병동에서 이쪽 병동 갈 때 가는 그 차트를 가지고 가고요. 당연히 환자한테 갈 때 개인 물품 보호자 모시고 가면서 간호사에게 인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환자분 오셨습니다. 자, 이때 퀴즈입니다. 이때 간호조무사는 새로운 병실에 갈 때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환자한테 빈침상. 빈침상. 그치. 빈침상입니다. 빈침상은요, 새로운 환자가 들어올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인데요. 새로 들어온 환자를 위한 빈침상을 확인한다. 별표. 마지막 이제 100번입니다.
1인실에 입원한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방법인. 자, 눈이 잘 안 보이십니다. 1번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말한다. 2. 평상시보다 빠르고 크게 말한다. 3. 접촉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4. 병실에 들어갈 때 말없이 들어간다. 5.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답이 뭘까요? 접촉하기 전에 그 이유를 맞아요.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사망이 무서워. 암흑이야.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주사 놓겠습니다. 이러면 놀라요. 놀라요. 그러니까 한작은 이렇게 하셔야지 되겠죠. 시각장애는 지시대명사가 사물을 이르는 대명사라고 하잖아. 그, 이거, 저거 이런 걸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빠르고 크게 한다면 이 눈이 안 보이신 분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평상시보다 빠르고 크게가 아니라 조금 억양도 좀 낮춰서 놀라지 않게, 안 보이니까 놀라지 않게. 그 다음에 병실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문 열고 간호사예요. 주산으로 왔어요. 아니면 뭐 잠깐 둘러보러 들어왔어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누구 중심이야? 환자 중심. 그렇지. 어떤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하는 거 환자예요. 제가 환자분 옆에 90도에 이렇게 뭐 9시에 12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잠깐 이쪽에다 놨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환자분 옆에 3시 방향에 물컵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들이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환자분 헷갈리니까 환자분 옆쪽에요. 옆쪽 손을 뻗어보세요. 3시 방향에 핸드폰이 있어요. 환자분 옆에 9시 방향에 볼펜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시각장애 이러시고 청각장애이신 분들은 눈은 잘 보여요.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청각분들은요 잘 안 들리는 거지 눈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입 모양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봐. 이 인양반들은 귀는 잘 들려, 귀가 안 들리는 거지 눈은 보인다는 사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